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휴가를 써서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뼈에 대한 거거든요. 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타민 D 합성하고 꽤 관련이 있어요. 비타민 D는 자외선을 통해서 이렇게 피부가 합성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그동안 평소에 구상했던 거,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거 영상으로 꽤 많이 만들 수 있는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올해는 바로 내분비 계통의 질환 중에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뼈에 대한 걸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뼈에 대한 거 크게 질병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 수 있는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연화증, 뼈가 연해지는 거죠. 하나는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서 이렇게 골절의 위험이 생기는 그런 이 두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골연화증하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골다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분비계 질환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호르몬을 다루다 보니까 뇌하수체 질환도 있고요. 그리고 부신피질, 부신수실,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이 생기는 그런 기관도 다뤄야 되는 게 마땅하나,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질환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디테일하고 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질환부터 제가 하나씩 다 커버를 하고, 나중에 정 만들 질환들이 없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런 세부적인 질환도 하나씩 영상을 업데이트 해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분비계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뼈에 대한 거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제가 골연화증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 시작해 볼게요. 골연화증은 뼈가 이제 있는데 뼈의 기질이라고 그래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파골세포가 있는데 이 기질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야. 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석회화가 되어야 되는데 뼈가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뼈가 굳고 뼈가 처음 조골세포가 이제 파골세포가 균형을 만들어 가지고 뼈가 형성되는데 이 기질이 만들어지려면 석회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산염이라는 게 필요하고, 칼슘과 더불어서 칼슘과 인산이라는 거, 인산염의 형태로 필요해서 이게 석회화 작업이 일어나야지 우리 성인의 이 단단한 뼈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첫 번째 이유는 비타민 D 합성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족하면 칼슘이나 인산의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칼슘, 모두 뼈에 석회에 필요한 이 재료 두 개가 다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 거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어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뼈가 연해지고 그리고 가늘어지고요. 그래서 단단해지지 않고 가늘어지고 그리고 구부러지기 쉬운, 이렇게 휘기 쉬운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골연화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오스티오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또 골 기질이 좀 감소했다고 해서 오스티오피니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스티오말레이시아 또는 오스티오피니아라고 의학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일단 증상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통증이 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 골다공증과는 다르게 통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통증이 별로 없어요. 통증 없이 바로 골절로 가는 게 골다공증이라면, 여기는 바로 석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근육 약화 그리고 뼈에 바로 통증이 함께 발생해요. 주로 이제 제가 무게를 든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뛰어다니면 이 뼈에 자극이 가해지는 운동을 할 때마다 바로 이제 통증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골연화증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늘어지고 이게 휘기 쉽다고 했잖아요. 석회가 그만큼 덜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변형이 쉬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뼈가 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구루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연화증이 어린이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구루병, 리켓츠라고 부르고요. 성인에게 나타나면 골연화증 또는 오스티오피니아, 오스티오말레이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원인은 똑같은 거고요. 같은 질환이 다른 환자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르게 이름이 붙여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뼈가 휘기 때문에 뼈가 단순히 골반이나 하지 쪽에 다 이렇게 무게가 지탱되는 곳에 다 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에 만약에 그게 발생하면 척추의 망곡이 이렇게 덜 휜다든지 더 휜다든지,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후만증이라든지 전만증이라든지 이런 척추 기능적 그리고 또는 형태적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골반뼈도 영향을 많이 받죠. 무게를 지탱하니까요. 그리고 주로 무게를 지탱하는 쪽이 골반 이하 하체잖아요. 대퇴골 쪽. 그러다 보니까 대퇴골이 휜다든지 대퇴골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압통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골연화증의 특징은 근육도 많이 약해진 상태가 돼요. 자, 근육과 뼈는 붙어 있죠.
자, 뼈를 단단하게 하진 못하지만 뼈와 관련된 이 뼈를 둘러싼 조직들은 다 근육이란 말이죠. 피부와 근육 조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골연화증의 특징은 한마디로 또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근육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뼈가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근육도 성장이 더뎌요. 그래서 근육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근육의 힘도 약하고요. 뼈도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골연화증이라는데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여기서 칼슘이 용출이 되는 현상까지 일어나죠. 뼈 자체에 있는 칼슘 자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그 자리에 제주도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현무암 같은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는 현무암 같은 골다공증, 마늘 다자에 구멍 공자잖아요. 빌공자. 그러니까 골다공증으로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fracture, 골절의 아주 취약한 형태의 최종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저해가 되는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골연화증, 골다공증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연화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이 비타민 D 합성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일단 골연화증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피부에 있는 피부에는 원래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비타민 D가 어떻게 합성되느냐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타민 D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 원래 저희 피부에 이 화학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할게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야외로 나오면 이렇게 햇살에 자외선이 있죠.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는데 적외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지개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색깔을 나타내는 이런 광선이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자면 적색의 바깥에 있다 해서 적외선이라고 보신다면 이 자외선은 이 피부에 있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에 작용을 해가지고요. 바로 이제 비타민 D의 전구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면 일단 간에 가는 거죠. 간에 가서 이제 첫 번째 대사작용을 거쳐요. 대사작용을 거치면 칼시페디올이라는 물체로 바뀌고 이게 비타민 D의 또 다른 호르몬 전구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장으로 가서 또 한 번 대사를 더 거쳐야 돼요. 이러면 최종화된 활성화된 비타민 D2 형태의 콜레칼시페롤이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간은 칼시페디올이라고 부르고 신장까지 거치게 되면 칼시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제 완벽한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활성화된 비타민 D의 형태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하는 일은 인체에 있는 혈중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굉장히 높여놓는 작업을 합니다. 자, 소장에서 첫 번째 칼슘이 흡수돼요. 여러분들이 칼슘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소장, 그러니까 small intestine에서 첫 번째 칼슘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에서 이제 쓰는 거죠. 칼슘은 여러 심장이나 그리고 신경계 이런 데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뼈로 가면 뼈에 이제 조골작용을 돕기도 하죠. 오늘은 조골작용에 뼈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거니까 조골작용에 이 칼슘이 쓰이고요. 마찬가지로 신장으로 이제 원래 여러 가지 이제 소변으로 여러 가지 무기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신장에서 이 빠진 그 칼슘이 또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재흡수를 도와요. 다시 몸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을 높이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있던 이 뼈 안에는 칼슘이 들어있잖아요. 석회화를 위해서. 이 뼈에 있는 칼슘까지도 혈액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뼈에 쓰이고 있는 칼슘의 양을 줄이고 혈중의 칼슘 농도를 되게 높여놓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골다공증까지 진행된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골연화증이지만 약간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골연화증이 아주 진행돼서 골다공증까지 간 이런 심각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만으로는 안 돼요. 방금 이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이미 뼈에서 잘 있는 칼슘까지도 분해해서 혈중으로 빼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뼈를 약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작용까지도 덩달아 하기 때문에 골다공 치료에 있어서는, 골다공증은 골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골절이 안 되게 하려면 비타민 D를 꼭 주입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칼슘 보충도 함께 시키는 것이 골다공증의 치료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쨌든 골연화는 골다공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연해지고 약해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타민 D의 그 보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뼈에 이 비타민 D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부족해요. 역시나 골다공증처럼. 그래서 칼슘과 그리고 이 석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골연화증의 주요한 이런 기전이기 때문에, 병의 기전이기 때문에, 병을 나타내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그 뼈를 만드는 주재료가 되는 칼슘하고 더불어서 인산염, 인산의 이런 보충의 형태도 적절하게 취해져야만 골연화증이 더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이제 골연화증을 좀 이렇게 진행되는 걸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칼슘, 인산염을 같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비타민 D가 왜 부족하냐고 물어보면 의사들은 더 그 원인을 파악을 더 해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비타민 섭취가 적기 때문에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아이한테 생기는 구루병은 왜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비타민 D를 원래 어른들보다 섭취를 덜 할 텐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서 이유를 찾자면 애초에 비타민들을 합성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런 거를 이제 대사적인 못한다고 표현하는데, 대사를 못해서 비타민 D를 최종 형태까지 합성을 못 시키거나, 아니면 소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비타민 D를 흡수를 못하거나, 아니면 인산염을 흡수를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루병의 환자인 경우 인산염이 선천적으로 잘 이제 흡수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런 애들은 인산염의 용액을 평생 동안 마시거나 정맥으로 주입하거나 이런 치료를 평생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구루병의 이제 원인을 찾아서 하는 치료법 중 하나고요. 비타민 D가 또 선천적으로 대사가 안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비타민 D가 활성화된 형태 칼시트라이얼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주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치료가 더 적절하게 수용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타민들을 먹거나 칼슘을 보충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아주 쉬운 쪽의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진단은 그럼 어떻게 받는 건가? 이 진단은 어떻게 받는가도 한번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이 진단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물론 워낙 뼈가 많이 휘어 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임상하는 의사분들은 벌써 이미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 검사는 꼭 해야 돼요. 혈액을 통해서 내가 부갑상선 호르몬은 수치가 어떤지, 내 비타민 D 수치는 어떤지, 칼슘은 어떤지, 인산은 어떤지 이런 수치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나아가서 하나 더 수행돼야 될 거는 본 스캔을 한 번 더 해요. 그걸 덱사 스캔이라고 하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DEXA라고 하는 덱사 스캔을 하게 됩니다. 덱사 스캔을 하는 카테고리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덱사 스캔이라고 하는 본 스캔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본 스캔, 말 그대로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스캐너예요. 그래서 정상인의 아주 젊은 사람의 병이 없는 정상인의 뼈 밀도하고 지금 내가 병이 있다고 간주되는 나하고의 본 밀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T-스코어라고 해서 표현하거든요. T-스코어라고 해서 정상인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를, 그러니까 이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이 통계에서 쓰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골연화증의 진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타민 D나 칼슘이나 인산이 혈액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반면에 PTH라고 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은 굉장히 항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격들은 혈액 검사와 본 스캔을 함께 봐가지고 저희가 이제 골연화증을 진단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골연화증에 좀 취약한 계층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당연히 첫 번째, 비타민 D 합성이 적은 분들이겠죠. 어떤 분들일까요? 사무직 여러분. 아니면 또 저처럼 지금 제가 긴팔을 입고 있는데 긴팔을 자주 입는 사람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나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 이렇게 내가 거주하고 있다. 그럼 나는 비타민 D 합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이 카더라를 통해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투과받는다, 자외선을 투과받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직을 한다. 햇볕은 많이 받지만 내가 사무직을 하면서 창문으로 투과된 빛을 받는다. 이러면 자연빛을 쬐는 사람에 비해서는 분명히 자외선의 이 흡수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같은 햇빛이 아니에요. 내가 창문을 1단 창이냐 2단 창이냐 이렇게 투과되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수록 여과되는 자외선의 양도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의 합성도 그만큼 저하될 거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내가 비록
긴팔을 입고 있어도 분명히 나는 피부의 면적을 다른 면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추가받고 있을 것이다. 자외선을 추가받아서 비타민 D를 내 몸이 하고 있을 것이다. 합성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간과하시는 거예요. 긴팔을 입으면 피부 면적이 줄어들죠. 단위 면적당 자외선이 받는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비타민 D의 합성량, 그러니까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의 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팔을 입을수록 비타민 D의 합성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반팔을 입고 노출의 면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타민 D의 합성량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분들이 폐경기에 가까우면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렇게 되면 호르몬, 특히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에스트로겐, 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이 이제 뼈를 협성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내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폐경기에 이르면 에스트로겐 함량이 확 줄어요. 분비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줍니다. 그러면 골연화증부터 시작해서 골다공증까지 굉장히 다량으로 이렇게 그리고 빈번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추가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D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피부에서 합성을 하지만, 그리고 간에서 첫 번째 대사를 거치고, 그리고 신장에서 두 번째 대사를 거쳐야 최종 활성화 형태인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피부에 내가 화상이 있어서 피부 면적이 굉장히 이제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간 질환이 있는 사람, 간 질환이라고 하는 건 간 부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liver failure예요. 급성 간부전이 있든지 만성 간부전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 간이 재기능을 못해서 이 합성을 못하는 거겠죠. 아니면 신부전, 신장에 부전이 있거나 kidney failure가 있으면 당연히 또 두 번째 형태인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최종 형태인 비타민 D 합성 형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있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환자라든지 간부전이 있든지 아니면 키드니, 그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역시나 비타민 D를 합성을 못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소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칼슘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자가 면역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또 이런 비타민 D 합성이나 칼슘의 흡수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병에 이렇게 골연화증에 걸리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 형태로 이제 진단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마지막 치료만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끝내면 되겠어요. 치료는 이 기저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비타민 D의 합성이 문제다. 그러면 합성된 애초에 합성을 못 하시기 때문에 최종 형태 합성화된 형태인 칼시트라이올 형태의 비타민 D를 이제 보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연화증에서 좀 더 덱사 스캔을 해봤는데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임상의사가 이렇게 할 겁니다.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칼슘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먹어라 이렇게 권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나 인의 형태, 인산염의 형태도 이렇게 보충제를 통해서 보충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 초중반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초에 이렇게 선천적으로 인산량의 흡수나 이런 대사가 안 되시는 이제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내도록 이제 인산염의 형태로 이제 용액이 있거든요. 그런 걸 평생 주입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첫 번째 영상 골연화증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골다공증 영상도 바로 만들게요. 연관된 이야기니까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골다공증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